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혹시 당신은 몇 개의 프로그램을 혹은 몇 개의 상품을 구독하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는 남성용 면도기나 와이셔츠 같은 것들을 구독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화장품을 제때 보내주거나 애견용품 같은 걸 그때그때 보내주기도 하는데 난 그런 신문물하고는 멀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동차 우리 이거 할부로 내잖아요.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이것들도 할인 좀 해줄 테니까 할부로 렌탈하세요. 요 다 구독경제입니다. 구독경제 안에서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주 경제발전소 스페셜에서는 그래서 구독경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강석 실장과 한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실장님은 뭘 몇 개나 구독하십니까? 셀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TBS 경제발전소를 구독해야 되겠죠. 역시 배운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이어트 식품을 실제 구독하고 있고요. 요즘 못 만드시나 보네요. 네. 네, 제가 원래부터 테니스를 좋아했는데 테니스 운동을 또 구독하고 있고요. 운동을 구독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테니스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또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지식 컨텐츠죠. 논문 검색이라든가 예. 거시경제 변수 로데이터로 검색하는 이런 것마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엘레강스한 쪽으로 구독이 변해가는 것 같은데 이 국내 구독 서비스 시장 규모가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40조 원 된다고 하는데 상품도 사람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근데 구독 경제가 뭐냐? 나에게 구독이란 신문뿐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칼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네마다 음반 가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음악을 듣기도 했었고요. 네.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구매했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는 음반 가게가 사라지고 어플로 바뀐 거고 테이프가 스트리밍으로 바꾼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음반을 소유했던 시절이 아니라 음악을 경험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구매라는 행위가 아니라 구독이라는 행위로 바뀐 것. 즉 소유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전환되는 것이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구독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신문하고 우유 같이 구독했었고요.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요구르트도 배달 오고 그때의 구독과 요즘의 구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 시대 아니겠습니까? 플랫폼 시대라는 것은 디지털 경제하에 나온 도출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가 축적된다는 것이고 결국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패턴을 갖고 있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고객에게 초맞춤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독 경제가 등장한 것이고 고객들은 원하는 결과를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비교 과정도 없고 즉각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DB를 활용한 인프라가 구성되면서 기존의 구독 서비스와는 크게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구독이 정보를 낳고 그 정보가 다시 뾰족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다는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슬그머니 웬만한 건 다 구독하는 시대가 온 거죠? 가장 두드러지는 그 구독 경제가 부상한 주요한 산업을 꼽는다면 컨텐츠 산업입니다. 디지털 컨텐츠를 과거에는 다운로드하는 방식이었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라든가 또 컨텐츠 생산자에게 투명한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걸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컨텐츠 구독 경제가 생긴 것이고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저는 그 MZ세대의 성향하고도 좀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게 요즘 2030 세대를 보면 굉장히 원했던 스니커즈를 사서
본인이 한번 신어보고 경험만 한 다음에 이걸 리셀해서 또 돈을 벌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2030과 구독 경제는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MZ세대가 전체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MZ세대 중에 대부분이 취업문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구매할 여력은 없지만 어쨌든 구독을 통해서 자아를 표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심비를 추구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할 수 없으니 경험을 하겠다. 그래서 이 소비 트렌드가 부상한 것이고, 음악, 영화, 뭐 프리미엄 커피라든가 수제 칵테일도 있고 명품 패션, 뭐 고급 자동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소위 플렉스를 추구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에 걸맞는, 비록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지만 SNS 등을 통해서 내 멋진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방식이 바로 이 구독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의 의미를 얼마나 내 마음을 만족시키느냐에 둔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도 일단 장점이 많을 것 같은 게 기업들 요즘 업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월세, 월비를 따박따박 현금으로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적절히 표현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락인 이펙트죠. 잠김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구독 서비스는 결국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경쟁사 서비스로 전환하는 고객을 막는 거잖아요. 가두리 장기적으로, 양식이죠. 그죠? 네. 단기적으로 또 이용자의 충성도를 또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진실된 장기 충성도 고객이라고 하는데, 진실된. 예, 장기 충성 고객을 또 확보할 수 네. 있고요. 또 구독 서비스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는 데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구독 서비스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공급 사슬 관리나 인력 배치 여러 가지 경영 전반에 걸쳐서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로 리스크는 줄이면서 현금 유동성은 빵빵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보의 끝판왕은 결제 정보거든요. 누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몇 시에 어디에서 돈을 쓰느냐 이게 빅데이터로 축적되면 그 자체로 시장이 열리는 건데 그러면 소비자의 수는 한정돼 있고 구독 경제가 쏠쏠하다 생각되면 너도 나도 뛰어들 텐데 요게 그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먼저 빼앗아 오느냐 요 경쟁도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구독으로 살 길을 찾았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기업들이, 저도 지금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자문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우리 국내 웬만한 기업들이 기존의 서비스를 어떻게 구독 서비스로 전환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세계 주요 지역별로 S&P 500 기업들 보면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이제 2020년에 대략 한 마이너스 10% 수준의 충격이 있었는데 네. 구독 서비스는 오히려 12%나 늘었습니다. 오. 특히 북미 지역 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이 마이너스 6%인데 구독 서비스 기업은 매출이 12%로 늘었거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여러 지역들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동차를 판매하던 제조사가 이제 구독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받고 구독 서비스를 런칭하는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월비를 내면 한 달에 한 3대까지 원하는 차를 바꿔 탈 수 있게 해줬는데 그때 그 의상에 맞춰서 차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플렉스를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도 했고 그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아니냐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구독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많습니다. 일단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20, 30대 젊은 층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또 이 넷플릭스라든가 멜론 이런 것처럼 월 정액료를 내고 영상이나 음악이나 전자책, 뭐 게임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방식. 두 번째는 정기 배송형인데요.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필수재 같은 것들,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소유권을 갖고 정기로 배송받는 방식인데요. 이유식 구독도 있고요.
맥주 구독도 있습니다. 생맥주 구독인 거죠. 생맥주요. 네.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탭이라는 그 탭을 제공해주고 정기적으로 생맥주를 제공해주는 방식, 원하는 날짜에 생맥주를 전달하는 방식, 뭐 계절 과일을 제공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기 배송형이 있다 볼 수 있고요. 렌탈형도 있죠.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매월 렌탈비를 내면서 사용하는 정수기가 대표적이고 안마기 의자라든가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렌털형 구독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고객들의 어떤 그 경험을 중시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고객들을 생각하면 경험은 제공하는데 초기 비용 부담을 좀 낮춰주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큐레이션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꽃을 좋아한다. 저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꽃을 매번 사러 갑니다. 왜냐하면 꽃이 활짝 피어있는 기간이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꽃을 큐레이션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등장했고요. 집에 그러면 꽃다발을 그때그때 배송해 줍니까? 그렇죠. 꽃다발이나 아니면 화분 같은 것들을 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으로 계절에 맞게 그 시절에 딱 맞을 만한 그 꽃을 추천해주는 방식이에요. 더 저렴하게 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제가 아주 인연이 있는 하나의 유명한 또 갤러리 서비스가 있는데 미술품을 구독하는 서비스예요. 미술품 하나 구매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죠. 근데 그 미술품을 거실에 놓으면 사시사철 똑같은 미술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교체해 가면서 전문 큐레이터가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그런 미술품을 구독해주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구독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서비스는 원래 그 큰 건물에만 제공되던 서비스인데 이게 소비자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주 의외의 제품도 구독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이지만 뭐 면도날 같은 거. 실제 면도날 이 구독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기존의 이 면도기 시장을 장악했던 G사를 그냥 압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양말, 속옷 이런 것들도 직접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데 따른 어떤 피로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서비스 굉장히 많고요. 또 유니레버에 10억 달러라는 높은 기업 가치를 또 인정받고 매각된 DSC가 있는데 현재도 약 300만 명이 넘는 그 가입자를 확보해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구독 서비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DSC가 그 면도날 그때그때 갈아주는 그 회사 맞습니까? 이때 그 면도날을 제공하는 면도기 시장에서 쉐이브 클럽이라는 DSC, 예, 그것을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렸네요. 네, 쉐이브 클럽이군요. 그렇죠. 달러 쉐이브 클럽 해가지고 네. 면도날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성장 가능성이 커서 남들도 다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전쟁이겠네요. 네, 엄청나게 전쟁입니다. 어떻게 선점 못하게, 선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기존 고객을 계속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역시 구독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고요. 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조사 관점에서의 서비스 모델이 아니라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나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없애고 그냥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열티가 높은 그런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정말 소비자에게 철저하게 맞춤화된 특화된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정말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다양한 제품에 걸쳐서 구독 서비스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그 구독 서비스가 뭐 편리해서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해지가 어렵다. 이게 돈 받아갈 때는 앉아서 서서 받아가고 해지는 나보고 서서 하라고 하더라. 이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요 제도 보완도 좀 필요해 보여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구독 서비스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책들도 함께 맞물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안내가 없다든가, 또 구독 신청은 쉬운데 해지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식으로 설계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환불 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하위 법령 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구독경제 지원도 역시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연구실장과 함께 요즘 대세라고 하는 구독경제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